반도체 관련 주식이나 아니면 경기에 영향을 받는 시클리컬 이런 종목들을 좀 담는 게 좋고, 테슬라는 미국에서도 대형주 중에 가장 성장성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계속 높을 것이어서 자,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원자재 투자, 뭐 현금, 금이었다고 하던데, 올해는 그러면 좀 교수님 혹시 뭘로 보시고 올해 현금으로 좀 뭘 사야 될까? 올해 제가 듣기로 금을 사야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조금씩 들리는 것 같긴 해요. 커머디티, 그게 이제 원유건, 뭐 구리건, 금이건, 커머디티는 제가 이렇게 전문가적인 의견을 갖고 장기적으로 이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되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우리 산업이 가장 세계 경기의 레버리지가 커요. 그래서 실제 제가 현역으로 뭐 20년 전에 있을 때도 한국 투자 안 하던 뉴욕의 헤지펀드들이 한국의 산업 경기 데이터랑 수출 통계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곡점에서 꺾이거나 오를 때 세계 경기의 그 신호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국, 중국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그다음에 대만은 월별로 매출을 기업들이 발표합니다. 그거 이제 같이 모니터하는데, 경기가 아마 올해 중반쯤 바닥을 치고 턴을 하면, 특히 반도체 경기, 지금 반도체는 지금 되게 어렵죠. 우리나라 뭐 무역 적자나는 게 이제 반도체 경기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큰데, 이럴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런 뭐 그 반도체 관련 주식이나 아니면 경기에 영향을 받는 시클리컬 이런 종목들을 좀 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너무 리스크가 많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베타가 높아서 경기에 많이 그 좌우가 되니까 주가의 부침이 큽니다. 근데 이런 것만 너무 담기보다는 이런 것도 좀 담지만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대차 2우선주나 LG화학 우선주 뭐 이런 것들이 좋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붙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주주환원, 기업가치 제고를 계속 프레셔를 넣을 은행주들이 이번에 이제 주총 전에 경영진 이사회들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주주환원을 배당을 포함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 포함해서 평균 한 33%. 내가 100을 한 해에 벌면 그 중에 33%를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주주한테 돌려주는데, 해외에서는 60, 70%를 보통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가령 얼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가 이제 그렇게 50% 이상 환원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주주 환원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3% 수준이어도 KB금융지주 신한이 배당 수익률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6, 7%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JB전축 같은 데는 그거보다 더 높고, 그래서 이런 데를 장기 투자하듯이 우리가 좀 담고 가는 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측면에서 너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만 우리가 많이 갖고 가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우리 보면 사학개미 분들도 미국에 들고 있는 종목을 보면 7, 80%가 IT 관련주예요. 테슬라도 실제 보면 IT 기업에 거의 가깝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해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그런 기업들이 특히 이제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결부가 돼 있으면 그런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들이 앞으로도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배당 쪽을 이제 주의 있게 보인다 해주셨는데, 그럼 올해 좀 이제 한국 주식에서 어떤 주식, 유막 세트는 어디로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좋게 보고, 제 생각에는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같이 갖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도 좋은 업종을 골라야 되고, 반도체 업종이면 반도체 업종,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과거 주가의 패턴을 보면 두 종목의 장기 투자 성과가 비슷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경쟁력이 조금 더 우월하고 더 좋은 경영진이 있고 이익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종목만 들고 가는 게 삼성전자가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행에서는 뭐 우리 KB, 신한, 하나 중에 하나 금융주 중에 하나를 들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방은행들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현대차, 2우선주 같은 우선주 플레이, 그러니까 배당에서 많이 먹고 들어가니까 뭐 이런 것들 되게 국내에선 좋을 것 같고, 해외 주식은 우리 좀 이따가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뭐 해외 주식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걱정했던 것처럼 빅테크가 이제 올해 이익이 더 안 좋아서 주가가 미국 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전체 시장에서 빅테크 5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쯤 되거든요. 근데 이번 4분기 실적이 2주 전, 한 열흘 전에 발표됐는데 확실히 애플, 메타, 뭐 테슬라도 어느 정도 그렇고 실적의 최악은 이제 지났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회사가 되게 포커스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약간 알파벳이나 아마존은 조금 헤매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애플, 테슬라, 메타 같은 기업들이 확실하게 이익이 바닥을 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가도 최근에 이제 오른 면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제 생각에는 올해 다시 이제 좀 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작은 종목을 사면 이제 사업개미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2021년에 잘 모르는 종목 샀다가 특히 해외 종목인데 뭐 80%씩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외국 투자는 상당히 장기 성장성이 높아도 조심해야 되는 건데, 좀 큰 종목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미국 주식 워낙 잘하시니까 하나씩 점검하고 가면 애플은 괜찮나요? 뭐 애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애플이다. 그래서 4분기가 뭐 되게 중국 공장이 문도 닫고 분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코로나 셧다운을 하면서 제품의 수요도 측면에서 문제가 됐는데 실적의 위축이 생각보다도 덜 했고, 그 다음에 팀 쿡 CEO가 이제 실적 발표에 나와서 모든 게 지금 정상화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프리미엄 폰에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밀리고 있어서 역시 애플이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2억 개의 애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 기기가 좀 굴러다니거든요. 저도 4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생태계에서 계속 경상적인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좀 1년에 한 100조 원 이상을 주주환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애플을 진짜 강한 회사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진짜 뭐 좋은 회사고, 약간 밸류에이션에 최근엔 좀 주가가 올라서 부담이 되는데 한 20% 기준으로 금년 이익 대비 23배, 24배. 근데 애플은 워낙 좋은 회사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테슬라는요? 테슬라 뭐 진짜 작년 말에 $100까지 하락을 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일론 머스크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천재 경영자지만 도출 행동을 워낙 뭐 많이 앞으로도 많이 할 것이고, 엄청나게 뛰어난 경영진이지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시간을 테슬라 경영에 쏟느냐. 근데 자기가 실제 공동 창업 내지 아니면 창업 아니면 경영하는 회사가 6, 7개쯤 되는데,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만 해도 그 자기 한 일주일에 한 100시간 정도 일합니다. 우리 김 작가님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100시간 중에서 한 4, 50시간을 테슬라에 쏟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을 해도 뭐 4, 50시간이면 우리나라 뭐 CEO 일하는 거 더 많이 하죠. 근데 자기 시간의 반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 성과를 냈는데,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는 테슬라 경영에 10시간 아니면 한 20시간은 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빨리빨리 결정을 못해서 이제 테슬라에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제품의 경쟁력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수익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 한 15%에서 20%, 다른 자동차 회사의 2배, 3배쯤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좋았다고 그래도 8, 9% 아니에요. 그거에 한 2배 정도 영업이익률을 내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될수록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AI가 부상된다고 테슬라를 팔고 AI 관련 주식을 사는데, AI를 제일 잘하는 데 중에 하나가 실제 테슬라입니다. 왜냐면 소프트웨어 기반 회사고 AI 엔지니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이 다 AI 머신러닝에서 기반이 되는 거니까. 주가가 지금 $200면 퍼가 한 50배쯤 돼요. 그래서 전에 $100일 때 주가 너무 쌌어요. 퍼가 한 20배, 25배였는데 단기적으로 주가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조정을 받긴 받지만 제 생각에는 테슬라는 미국에서도 대형주 중에 시가총액이 한 4, 500조 원 넘는 초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성장성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계속 높을 것이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좋은 전략. 그러니까 지금은 $100에서 한 200
$150까지 뭐 2배 올랐죠. 그래서 지금 단기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고 주가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럴 때 조금 주식을 담는 것도 좋다. 예. 그럼 여기서 테슬라 두 가지 여쭤보면 첫 번째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도 뭐 GM이나 다른 회사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발전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꼭 테슬라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중국이었는데 어딘가에 자동차 가격을 떨어뜨렸다. 그걸 떨어뜨린 이유는 안 팔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 자체가 이미 아니 잘 팔리는데 굳이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 좀 한번 해석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 대표분들을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을 만나보면 지난 1, 2년 동안 하는 얘기가 평균 테슬라가 5년 정도 앞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는 좁혀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GM, 뭐 현대차 이런 데가 따라가려고 해도 테슬라는 더 앞서갈 테니까. 거기는 지금 더 많은 차가 그렇죠. 또 돌아다니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이 신년 그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2024년인가 5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테슬라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싶은데 기존에 그 뭐 수백만 대를 생산하던 내연기관 중심의 제조 설비는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계속 라이빌리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격차는 좁히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인하 관련돼서는 테슬라의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자 일론 마스크의 어떠한 뛰어난 판단력 같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약간 모멘텀이 약해진 거는 맞아요. 보통은 자동차 회사들이 한 달 반, 한 두 달치 재고를 갖고 가는데 테슬라는 판매 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은 우리가 쇼룸을 가서 구경하지만 온라인으로 그냥 주문을 넣어서 판매 미들맨들이 갖는 그 마진을 없애서 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가 좀 위축되니까 가격을 5%, 10%도 아니고 15%, 20%를 낮춰서 실제 테슬라의 모델 Y의 가장 낮은 그 엔트리 레벨의 가격이 그다음에 요즘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모델이 포드의 마크 2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5만 달러예요. 그러면 마크 2를 주문한 사람이 나는 테슬라 비싸서 못 샀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마크 2 주문을 취소하고 테슬라로 옮겨간 사람들이 많다거든요. 그만큼 가격을 낮춘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올해 한 200만 대 가까이 생산할 텐데 규모의 경제가 돼서 차량 재료 원가가 특히 고정비가 낮아지니까 이제 그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원재료 값이 내려갔고 앞으로 내려가니까 그것을 미래 포워드 루킹을 하면서 가격 책정을 다이내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동차 회사들 CEO가 회사가 한번 가격을 정하면 올해는 그냥 간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그 딜러들이 좀 할인을 해줘요. 뭐 경기가 수요가 안 좋을 때 한 3,000불도 할인해주고 경기가 좋을 때는 한 1,000불 할인해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없앴죠.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가격 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존의 전기차 업체들이 이익을 못 내게 하는 그러한 이제 고도의 전략도 이제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최근에는 모델 Y는 미국에서 수요가 너무 좋아서 가격을 다시 조금 올렸습니다. 자, 그럼 메타는요? 메타는 되게 재미있는 게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보면 그 전에 계속 분기 실적 때마다 이제 미국은 최고 경영자들이 대부분 직접 진행을 해요. 실적 발표하는 날 한 30분 정도 지난 분기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0분 정도 Q&A를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일반 주주 질문을 이제 모아서 그 중에서 답변을 해주는데 창업자이자 CEO이자 이사회 의장인 저커버그가 완전히 자신감 있게 진행을 했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변했구나. 그리고 구조조정을 했죠. 그래서 11,000명. 그러니까 이 회사 종업원의 13%를 내보내는데 실제 그전에도 조금 인원을 내보냈고 오늘 이제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는 2차 구조조정이 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더 내보내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커버그가 이제 떠난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이 약간 언더퍼포머, 그러니까 성과가 안 좋은 직원들을 내보내니까 팀들의 그 활기가 더 많아졌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커버그가 강조한 게 AI라는 그 인공지능 얘기를 한 20번 썼고 올해는 효율성의 해다. 그 얘기를 또 한 20몇 번 썼어요. 그래서 완전히 월가의 주문, 기대, 희망감을 무시하던 저커버그에서 완전히 월가와 교감하는 사람으로 180% 탈바꿈을 해서 비용도 절감을 하고
회사가 그동안은 이제 애플의 그 개인정보보호 그런 정책 때문에 이제 각종 정보를 긁어 모아서 해서 타겟 광고하는 거가 그 메타가 그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도 역시 AI를 계속 활용을 해서 기존의 고객을 그 안에서 계속 있는 정보 갖고 계속 타겟팅을 해서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도 좋아지고 구조 조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의 포커스가 높아지면서 그다음에 얼마만큼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거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완전히 돌아서서 주가가 뭐 그래서 실제 한 8, 90% 바닥에서 오히려 한 100%, 이것도 한 2배 올랐습니다. 테슬라 같이. 근데 이것도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뭐 퍼가 한 20배 정도 수준이어서 조정을 받을 텐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반면에, 알파벳 같은 데는 메타랑 경쟁을 그 디지털 온라인 광고에서는 하지만 알파벳은 이번 실적에서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원은 12,000명을 내보낸다고 했는데 메타가 전체 그 정규직이 20만 명이니까 6%밖에 안 돼요. 근데 페이스북은 13%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난 3년 코로나 시기 동안 메타랑 아마존이 인원을 2배 늘렸고 3년 동안 아마존하고 뭐 이런 데가 한 50%, 60% 늘렸습니다. 애플은 한 20%밖에 안 늘렸고. 애플이 진짜 되게 그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도 구조 조정을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그 CEO인 순다 피차이나 월가 출신인 CFO 루스 포렛이 그 비용 절감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숫자도 얘기 안 하고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질문을 하니까 구조 조정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겠지만 그것의 실제적인 효과는 내년 2024년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실망을 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알파벳 주가가 지난 두세 달 사이에도 다른 빅테크 주가는 살아났는데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워낙 좋은 기업이지만 당분간은 주가가 좀 흐지부지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 유튜브, 구글 측면에서 좀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이 재테크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한 1월 달에 항상 그 CPM이라고 하는 광고 단가가 되게 낮거든요. 1월 한 초중순이 낮고 이제 중순 이후가 되면 다시 올라가요. 그 이제 보통 연말에 제일 올라가고 아무래도 광고를 많이 집행하는 연말에 높을 거고 연초에는 이제 광고를 기획하고 할 테니까요. 근데 CPM이 굉장히 낮아진 게 지금도 높아지지 않아요. 지금 2월 중순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유튜브 구글이 힘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세계가 경기 침체니까 광고를 많이 안 주구나. 근데 어느 쪽이든 유튜브 구글한테는 안 좋은 그림이겠구나라는 게 저는 제 수익이 지금 예전과 조회수가 거의 비슷한데 진짜 20% 급감했거든요. 거기서 확 와닿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회사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안 좋고 기업 이익이 올해 안 좋으니까 디지털 광고 시장이 이제 위축된 건 맞고 그다음에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유튜브가 아마 매출액이 한 8% 정도 감소했나 그래요. 물론 이제 강한 달러 때문에 이제 해외 매출을 달러로 환산한 게 줄어든 것도 있지만 실장의 절대치가 감소해서 유튜브가 상당히 좀 성장이 지금 멈춰 있는 거는 맞고 아까 말씀하신 CPM 이런 것들을 최근까지도 지금 올라오지 않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하여간 나름대로 유튜브가 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님. 자, 그러면 이제 MS 빠뜨릴 수 없죠. 구글은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챗 GPT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죠. 지금 되게 재미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잘하려면 지적인 호기심도 많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내가 실제 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글은 그러니까 이 Generative AI라고 지금 이제 챗 GPT를 얘기하죠. 이게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갖고 그런 컨텐츠 아니면 그게 뭐 텍스트건 영상이든 뭐 오디오건 이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대단한 것이고 실제 이 분야에 한 5년 동안 이미 투자가 많이 됐어요. 미국에서 뭐 조 단위의 돈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거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오픈 AI고 그게 이제 실제 또 일론 머스크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 되는 유명한 기업은 스페이스X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데가 많은데 제가 그 재미있는 것을 그 해보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인가 그걸 영어로 쳐봤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답은 안 가르쳐 드리겠지만 구글에서 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치면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빙이 구글을 무너뜨리고 구글이 검색 시장의 93% 마켓 쉐어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이제
끝났다. 네. 한국에서 특히 이제 그러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쳐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전에보단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당분간은 둘을 같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93%가 그거는 이제 내려오고 빙이 3%에서 MS가 뭐 5%가 가든 10%가 가든 잘 되면 그렇게 늘어나고 춘추전국 시대. 왜냐면 메타도 하고 이제 아마존도 이 AI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독점적인 분야에서 조금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가지만 구글은 원래 AI의 지존이고 최고의 인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치면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아직까지 조금 이것은 희망 섞인 그리고 국내 국내 언론이 그 해외 그 기업이나 경제를 잘못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좀 잘못된.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전문가들은 구글이 역시 구글인데 구글 걱정 너무 하지 말자.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구글이 기업 문화가 미국 대학, 세계 대학에서 가장 최고의 인력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같은데 성적표를 안 봅니다. 왜냐면 학력하고 와서 코딩 잘하는 거랑 직접 상관관계가 없는데 구글은 제일 좋은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을 또 코딩 잘하는 사람을 뽑거든요. 그리고 거의 독과점적인 비즈니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자만심이 있어요. 영어를 레이드백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좀 퍼져 있고 그래서 감히 우리가 AI를 누가 넘보겠냐. 근데 그런 그 약간 안일함, 자만심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또 진짜 선수여서 치고 나간 것인데 구글이 결국은 다시 이제 잡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다른 데가 너무 지금 치열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93%의 마켓시어는 떨어진다. 근데 실제 보면 지난 며칠 사이에 알파벳, 구글의 지주회사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건 조금 너무 과도하게 시장이 반응한 그런 측면도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아까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하신 이제 뉴스라든가 기사 같은 것들이 좀 자극적으로 좀 더 사실보다 조금 가장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것도 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저도 많이 들었던 게 이런 이제 IT 회사에서는 정말 그 개발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개발자 중요한데 제 친구도 이제 AI 개발자인데 물어봤더니 AI 개발자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는 구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결국 그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제 절실함, 너무 이제 그런 거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빨리 좀 완벽을 더 기해서 내다가 보니까 이제 못 냈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협공을 당했는데 다시 제자리 중심으로 오긴 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한 문화는 이제 이번에 좋은 그러한 그 약이 될 것 같아요. 구글 경영진한테도. 예. 챗GPT나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발달하고 하면 엔비디아도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는? 이런 그 수요가 많아질수록 엔비디아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 반도체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좋은 거.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아주 좋았죠. 뭐 과모에도 됐다. 이것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빅테크 중에서 아마존 이야기는 옛날에 2020년, 21년에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별로 아마존 얘기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은 크게 보면 클라우드에 여기 또 지존이죠. 그러니까 AWS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 상거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실제 그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아마존이 이제 마켓시어가 1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세계를 볼 수 있는데 AWS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성장성이 떨어지고 30%씩 성장하던 게 지금 20%로 내려와서 4분기 때도 좀 시장이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클라우드가 너무 공격적으로 치고 오니까 점유율을 하여간 조금씩 뺏겨서 수성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방어적인 입장이니까 불리하고 전자상거래가 생각보다 인원이나 각종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연 여기가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새로 그 제프 베조스의 넘버 2였던 앤디 제시가 이제 2021년 여름인가 CEO에 되고 나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AWS를 만들고 키운 사람이어서 당연한 경영 능력이 뛰어날 텐데 전사 CEO를 맡고 나서는 아직 실력을 발휘를 못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스타벅스나 디즈니의 CEO가 컴백을 다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물의 CEO가 컴백을 해서 다시 회사를 재건하는데 아마존은 그 제프 베조스가 이제 은퇴해서 네네. 약간 요트도 타고 여행도 다니고 멋있는 옷도 좀 입고 네네. 그러는데 컴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테크 좀 많이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 주식 아무래도 좀 편하게 얘기했을 텐데 좀 이런 것들 외에도 다 포함해서
어떤 주식들이 좀 유망하다 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업종에 좋은 회사가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테슬라는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좀 들고 가야 되고 빅테크 중에 한두 개를 들고 가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한국에는 이제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소비자 기업, 뭐 중국 리오프닝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한두 종목 빼놓고는 그렇게 살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는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 소비재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작년에 되게 선방을 했죠. 왜냐하면 경기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 P&G, 그 생필품 대표적인 회사도 있고, 우리 그 좋아하는 초콜릿, 허쉬 초콜릿 회사도 있고, 뭐 월마트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이런 종목들이 또 배당 수익률이 한 2, 3%씩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주가를 보면 이런 데들이 연 한 10% 아니면 20% 이상의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또 포트폴리오. 우리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항상 미국에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안 갖고 계신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조정을 아마 이제 올해 좀 받을 거예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 내가 적어놨다가 기억을 했다가 조정이 받을 때 좀 사면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은 좀 포트폴리오라든가 안정성을 그래도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투자에는 뭐 대박이 없죠. 되게. 예. 그럼 아까 중국 얘기 잠깐 나와서 중국 코로나 완화 정책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완화 정책 펴고 있고 시장이 열리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중국 저축이 굉장히 높아졌던 게 소비로 많이 풀릴 텐데 관련해서 어떤 섹터가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은 밀접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중국 담당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뭐 외국 그 금융기관, 미국 금융기관, 뭐 홍콩,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중국 뭐 대표나 아니면 중국 직원들 데리고 일을 많이 해서 중국 기업들을 제가 기업 방문 엄청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근데 항상 중국 기업은 투명성, 그다음에 이제 회계 관련돼서 리스크가 있어요. 멀쩡한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장부가 뭐 잘못됐다 이제 사라지고 아니면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제 그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가 계속 그 미국과 중국 경제가 따로 가면 갈수록 더 중국 관련된 리스크는 커져서 조심하는 게 좋아서 대안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그 외국 기업을 저는 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뭐 아메리퍼시픽 이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이 과연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지금부터 얼만큼 있을지 최근에 그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도 약간 좀 최근에 의문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가 어디냐면 유럽의 명품 회사, 화장품 회사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이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중국 쪽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실제 매출액의 한 40% 가까이 중국에서 벌고 40% 중국이요? 그 다음에 순이익의 반 이상을 버는 데가 어디냐면 블란서 명품 회사인 LVMH. 이거는 이제 뭐 루이비통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75개를 갖고 있고 프랑스,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400조 원이 넘고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찌. 구찌.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알렉산더 맥퀸 뭐 이런 데 갖고 있는 케어링 그룹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프랑스에만 상장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국 비중이 더 큽니다. 50%가 넘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구찌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은 장기 경영 실적, 주가 성과도 좋고 주가가 최근에 금년 들어서는 많이 회복됐어요. 왜냐하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한 15%, 20%씩 올랐는데 그 전에 주가가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아서 워낙 좋은 회사고 명품에 대한 수요는 한국은 이제 오히려 조금 식을지도 모르지만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중산층이 계속 많아지면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품을 대체할 데는 없거든요. 중국 사람들 뭐 워낙 그 명품을 좋아하기 좋아하시잖아요. 때문에 리오프닝 플레이로 실제 좋은 것은 이러한 해외 다국적 기업 중에서 중국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데 뭐 나이키도 실제 보면 중국 비중이 꽤 큽니다. 한 20%쯤 되거든요. 그런데도 뭐 중국 플레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중국에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니까 거기서 수혜를 보는 이제 프랑스라든가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